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후삼국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즉 후백제 후고구려가 견원 궁예에 의해서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느 지역을 주로 장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지도도 살펴보면서 쭉 살펴봤었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요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 어떤 나라가 통일하죠? 그렇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이 되죠. 이 고려가 어떻게 건국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건국을 보면은,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되게 됩니다. 이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그렇죠, 왕건이죠. 왕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태조 왕건이 되는 거죠. 태조 왕건. 바로 이 왕건이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왕건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고려를 건국을 하는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왕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호족 출신이에요. 호족. 지금의 개성인 송악. 그 당시에는 이제 송악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당시에는 송악이라고 불렀던 지금의 개성에 있던 호족 출신. 그 당시 이제 해상 세력으로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력을 쌓게 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호족으로 성장한 호족 출신이 바로 요 왕건이었어요. 이 송악 개성 지역은 우리가 궁예가 세운, 그렇죠, 후고구려의 수도였죠. 수도. 즉 송악 요 지역은 궁예가 장악을 하고 궁예의 후고구려가 지배를 하고 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건 역시 이제 궁예 밑으로 들어가서 궁예의 신하가 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궁예의 신하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왕건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은, 이 궁예의 신하로서 후고구려에서 관리로서 일을 하다가 중요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제 나주라고 하는 것을 점령을 하게 돼요. 나주는 어디 있는지 알죠? 그렇죠. 전라도 나주. 이 당시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요 후삼국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어떤 다툼을 벌이던 시기였잖아요. 즉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이 후삼국 시대에 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고, 특히나 이 후백제는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 전라도 지역 중에서도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지역, 뭐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요 나주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후고구려의 왕건이 나서 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후백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왕건, 후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공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그렇죠, 궁예의 눈에 띄게 되고, 궁예가 굉장히 아끼고 예뻐하게 되고, 그러면서 왕건은 그 당시 이제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중까지 승진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벌이게 돼요. 이러면서, 즉 호족 출신으로 시작했던 왕건은 궁예의 눈에 띄면서 나주 점령이라고 하는 큰 공을 세우면서 궁예가 예뻐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 권력을 높여가고 세력을 훨씬 더 확장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왕건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궁예는 어떻게 되는가? 궁예는 몰락의 길을 걷게 돼요. 궁예는 몰락의 길. 일단 궁예는, 후고구려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면서 많은 백성들의 불만을 쌓게 되고, 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는데 자칭 스스로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폭정을 벌이게 되는 거죠. 갈수록 미쳐가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미륵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미륵불이다 라고 하면서 관심법을 통해서 너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어떤 폭정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자기 부인이 바람 피지도 않았는데 괜히 바람 폈다, 내가 관심법으로 너 다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부인 죽여버리고, 그냥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신하들도
너 갑자기 너 반란 꾸미고 있지. 뭐 이렇게 이 모함을 하면서 내가 관심법으로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신하들도 또 의심하고 그러면서 다 죽이고 이렇게 굉장히 포악한 폭력적인 정치, 폭정과 실정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즉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뭐 미륵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폭정과 실정을 벌이다 보니까 누구들의 어떤 불만이 제일 크겠어요? 그렇죠. 신하들의 불만도 커지겠고 이와 함께 그렇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 역시 커져가는 모습을 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신하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죽겠다, 먼저 죽겠다라고 해서 신하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 그 당시 굉장히 그렇죠. 여러모로 뭐 인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백성들도 좋아하고 있고 또 그 당시 또 권력도 세고 그래서 이제 궁예를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은 왕건이다 라고 신하들이 생각을 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건이 바로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예는 몰아내고 왕건을 즉위를 하게 되고 이 왕건이 이제 국호를 고려라고 하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도읍 수도는 송악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수도는 송악. 뭐 왕건은 애초에 송악 개성 출신이다 보니까 또 개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죠. 이 한반도의 어떤 중앙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수도로서도 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를 수도로 삼게 되고 또 이제 국호를 고려라고 했잖아요. 고려 하니까 삼국에 어떤 나라가 떠올라요? 고구려가 떠오르죠. 고구려. 여기 국호에서부터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 어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궁예는 쫓겨나게 되고 왕건이 즉위를 하면서 고려의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고려가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배경부터 보면은 고려는 일단 중국과 교류하면서 나라의 어떤 발전을 깨하게 되는 거죠. 나라의 발전. 이와 함께 그러면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깨하고 이와 함께 고려는 친신라 정책을 취하게 돼요. 친신라 정책. 지도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에 이제 고려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여기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다가 요게 이제 후고구려가 무너지고 고려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고려, 여기는 후백제, 여기는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려 입장에서 딱 신라를 봤을 때 신라는 어때요? 그렇죠. 거의 이제 무너져가는, 거의 망해가는 나라죠. 제대로 나라의 통치도 안 이루어지고 정치도 안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맨날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딸리고 경제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 정치, 군사, 경제 여러 면에서 국가가 계속해서 망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망해가는 나라니까 굳이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 결국에는 이 후삼국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시키고 장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후백제인 거예요. 후백제만 무너뜨리면 신라는 간단하게 가볍게 내가 요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오히려 그렇죠. 후백제를 압박을 하는 거죠. 후백제를 압박.
이렇게 친신라 정책을 벌이면서 이와 함께 반후백제, 후백제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이와 함께 또 뭐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면서 민생 안정까지 이뤄내게 되는 거예요. 민생 안정. 우리가 이전에 후고구려 때는 뭐 과도한 세금들을 거두면서 백성들이 힘들어져.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이렇게 중국과 교류하고 또 민생 안정시키면서 나라를 안정 발달시키고 외부적으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후백제를 압박을 하면서 신라와는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먼저 배워보면은 먼저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이제 발해 멸망부터 우리가 살짝 짚어보고 갈게요. 발해는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거는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지배층이었던 내분이라던가 그렇죠, 외부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발해가 멸망을 한다라고 했었고, 이러한 멸망한 발해의 왕족과 많은 유민들은 고려로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고려로 들어온다. 즉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되는 것보다 발해가 먼저 멸망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요 순서대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순서대도 혹시나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 순서대도 잘 파악을 해두는 게 좋아요. 후삼국 통일보다는 그렇죠, 발해 멸망이 먼저다. 발해 멸망. 그래서 요 발해의 왕족 유민들이 그렇죠, 같은 민족이었던, 또 고려 역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있는 같은 민족 의식, 같은 사상 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해의 왕족이나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가 이때 멸망하고, 요 이후에 이제 후백제와 고려 간에 많은 전투들이 벌어지게 돼요. 뭐 고창 전투라던가 공산 전투, 이러한 다양한 전투들이 쭉 벌어지고 있다가 이 후삼국이 통일하는데 후백제가 멸망하는데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게 후백제 안에서 지배층에서의 어떤 내분이 발생을 하게 되죠. 내분. 이 내분은 언제나 나라에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쭉 살펴봤지만 내분이 발생을 하게 돼요.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과 바로 요 후백제의 견훤의 아들인 신검 간의 내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견훤이 이제 쭉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자신의 또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첫째 아들에게 많이 물려줘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이제 신검이었어요. 신검은 자기가 첫째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내가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견훤이 갑자기 자기가 이제 훨씬 조금 더 예뻐하고 좋아하던 자신의 어떤 넷째 아들을 후계자로 딱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검이 그야말로 화나가지고 얘만 빡쳐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의 아버지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를 그 당시 이제 금산사라고 하는 곳에 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내 아들이라는 놈이 자신의 아버지를, 나를 절에다가 가둬버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견훤 입장에서도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견훤은 가까스로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은 고려로 가게 돼요. 이 후백제와 대립하고 있던 고려로 가게 됩니다. 견훤이 고려로 넘어가서 이제 고려편이 되는 거예요. 고려편. 특히나 그 당시 이제 왕건이 견훤이 딱 왔을 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자기 가족처럼 막 엄청나게 뭐 많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뭐 금은보화 같은 것도 잘해주고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견훤이 이제 왕건의 어떤 인성 이런 거에 감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편에 붙게 되고 또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견훤이 오히려 고려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후백제를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러한 문제. 후백제는 결국에는 내부에서부터 내분이 일어나면서 삐걱거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전투들에서 이제 결국에는 고려가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구축하게 되고,
또 이러한 시기에 더 이상 이제 신라는 나라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 경순왕이 이제 항복을 해오게 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렇죠.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신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백제 고려 어디에 항복을 해야 돼? 일단 항복을 해야 돼. 나라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는 거. 어디에 항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려 왕건이 자기를 굉장히 잘 대해줬잖아. 우리 서로 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고려에 항복을 하면서 이 신라의 영토는 이제 고려께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와 후백제 간의 어떤 전투들에서 고려가 승리를 하고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후삼국의 통일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하게 된다. 신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후삼국 한반도의 통일이 되는 거죠. 이 고려의 후삼국의 통일에 그러면 의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민족을 통일하게 된다는 거. 뭐 한반도 안에 있던 여러 민족들, 여러 이제 국가들의 통합함과 함께 그렇죠. 발해까지 우리 북쪽에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였던 발해의 왕족, 유민들까지 포섭을 하면서 그렇죠. 완전한 어떤 실질적인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모이게 하는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이제 호족들까지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정치 세력, 호족들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정치를 참여하는 세력이 확대되고,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가 되게 되고, 또 이렇게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러한 의의들이 바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역사적인 의의 중에 하나가 의의들이 되겠다는 것. 우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 즉 왕건이 성장을 해서 고려를 건국을 하고 후삼국까지 통일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936년에 후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배워봤고,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요번에 배워볼 거는 고려의 첫 번째 왕인, 아까 말했듯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그 태조 왕건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취했는가,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 역시나 이제 호족 출신이고, 또한 이제 왕건이 왕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줬고 고려를 건국하는데 도움을 줬던 게 또한 호족들이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줬던 게 그 당시 이제 호족들이 있어. 이렇게 호족들이 이제 왕건이 왕이 되고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보니까 호족들의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족들의 세력, 힘은 갈수록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호족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렇죠, 내가 고려 왕건 왕이 되는데 도움 줬어, 또 후삼국 통일하는 데도 도움 줬어,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건이 딱 보기에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거죠. 왕건 입장에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 체제들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인 호족들의 힘이 세지다 보면은 그렇죠,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이러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기도 어렵고, 왕권도 약화되니까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이 세지다 보면 왕권도 약화될 테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이 호족을 일단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왕건의 정책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바로 이 호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호족에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굉장히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거는 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수능에서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왕건은 일단은 먼저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을 했죠. 포섭이라는 말은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지방에 있는 많은 호족들을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냥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서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한 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우리 서로 가족이 되는 게 어떠하냐.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혼인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 정책. 결혼해가지고 두 집안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혼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서로 원래 모르고 살던 남성과 여성이 혼인을 하면은 그 남자 쪽 집안과 여자 쪽 집안이 이제 하나가 되죠.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서로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이제 지방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성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그 당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부인만 29명이 있고, 그 외에 뭐 비공식적인 부인들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라고 해요. 공식적인 부인만 29명, 그 외에 비공식적인, 그렇죠, 혼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왕건은 그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하나의 가족 한 편이 되고 포섭을 하게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사성정책이라고 해서 사성정책. 사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을 하사한다. 즉 왕건이 자신의 성씨인 왕시성을 지방의 호족들에게 하사한다는. 고려의 그러면 왕족은 어떠한 성씨? 왕씨잖아요. 왕씨. 왕건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건은 지방의 호족들에게 자신의 성씨인 왕시성을 하사를 하면서 너를 나와 같은 성씨로 만들겠다. 성이 같다는 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을 하사하면서, 왕시성을 하사하면서 같은 성씨가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되자는 거. 호족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죠. 내가 이제 왕시성, 왕과 하나의 가족, 한 집안, 한 뿌리가 되는 건데 당연히 나쁠 거 없죠. 이렇게 이제 포섭 정책으로서 혼인 정책, 사성 정책, 이와 함께 많은 이제 공을 세웠던 호족들에게 관직이나 토지를 하사하면서 이들을 회유하는, 포섭하는, 내 편으로 만들려는 정책들을 취하고, 이거와 함께 이제 호족들을 이제 견제하는 정책들도 피하게 됩니다. 호족들이 또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첫 번째로는 사심관제도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사심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요 사심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수도 중앙에서 일하는 관리들 중에서 이제 지방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성, 송악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다 이제 뭐 송악 출신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서울 사람이 아니듯이, 국회의원들도 뭐 다 서울 사람들이 아니듯이, 이제 중앙에서 일하는 관리들 중에 지방 출신들이 있는데, 요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를 그 지방, 자기 고향, 그 관리의 고향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호족들이라던가 그 지역을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개성, 송악에서 일하고 있는 광주 출신의 관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을 이제 광주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광주라고 하는 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광주 출신이니까 여기를 더욱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여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막 여기서 호족들이 반란 일으키면은 그렇죠. 그 호족과 함께 요 사심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같이 죄를 물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들은 여기 지방에 있는 요 사심관들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기도 죄를 받을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사심관 제도를 통해서 지방 호족 세력들을 통제 견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인 제도가 있는데 기인 제도 요거는 우리가 통일신라 때 배웠던 상수리 제도랑 비슷해. 상수리 제도가 뭐였어요? 그렇죠. 지방 세력이 중앙에 와가지고 일정 시간 머물게 하면서 지방 세력을 견제 통제하려고 했던 게 기인 제도이죠. 아니 상수리 제도이죠. 기인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 세력들을 수도에 머물게 해가지고 수도에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게 기인 제도가 돼요. 수도에서 이제 지방 세력이 살다 보니까 약간 뭐 인질처럼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방의 어떤 호족의 아들을 기인 제도에 따라서 수도에서 살게 한다라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호족이 혹시나 뭐 반란 이런 것들이 일으키기가 어렵잖아요.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자기 아들은 바로 죽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세력들이 결국에는 중앙 왕의 명령에 잘 따르게 되고 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인제도, 뭐 인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인제도를 통해서 또 호족들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의 호족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호섭이율 위한 혼인 정책, 뭐 사성 정책, 견제를 위한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가 있다. 그 다음 태조 왕건의 또 하나의 정책으로 보면은 북진 정책이 있어요. 북진 정책. 이 북진 정책 역시 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우리가 앞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북쪽, 즉 옛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회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게 되고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북진 정책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북진 정책에 따라 서경, 지금으로 따지면 평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북진 정책,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삼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 서경을 전진 기지, 북진 정책을 위한 기지로 삼아서 북진 정책을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영토 확장을 어느 정도 이뤄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으로 북쪽의 어떤 영토 경계선을 훨씬 더 북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동강 정도, 통일신라가 이제 나당 연합 맺을 때 맺은 약속이었던 대동강 이남으로 이제 한반도 우리 민족의 땅이 국한 한계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넓혔다라는 거예요. 영토 확장, 북진 정책에 따른 영토 확장을 통해서 대동강보다 조금 위쪽 북쪽인 청천강 정도까지 영토를 넓혔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던 또 하나의 우리 민족인 발해 유민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을 적대시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 106페이지에 이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고 가자요. 지도를. 요거는 이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이라고 해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요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 고려가 있고 후백제 신라 있죠. 이렇게 해서 후삼국이 되고, 그래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금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나주,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왕건이 점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건이 점령. 여기는 그 당시 이제 전라도 지방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 무역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백제 입장에서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후고구려, 왕건에 의해서 후고구려에게 빼앗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후백제에 딱 완전히 뒤를 쳐버릴 수 있는, 뒤를 공격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도 좀 보이고. 어쨌든 요 세 지역을 통일을 해서 한반도를 통일을 한 나라가 고려가 되고, 이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렇죠, 영토를 확장을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가 이제 영토 확장한 고 영역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요 정도의 영토에 그쳤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영토를 더욱 확장하면서, 북진 정책에 따라 영토를 확장하면서 요쪽 청천강에서 여기 영흥만,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북진 정책의 어떤 효과, 북진 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영토 확장으로 드러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발해 유민의 포용, 이런 모습들까지 이 지도상에 나와 있고, 요 지도 뭐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 부분 여기 대동강에서부터 청천강 영역까지 요 영토를 확장을 했다. 왕건의 북진 정책에 의해서 요 부분 특히나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다음 이제 왕건의 정책을 북진 정책에 이어서 한번 보면은, 왕건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민생도 안정시키게, 내부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도 안정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그렇죠, 후삼국 통일 배울 때, 그렇죠, 고려는 민생 안정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켰다라고 했었죠. 후고구려 때 워낙 백성들의 또 불만이 컸기 때문에, 왕건 역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이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정책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국가에 내는 세금을 줄여주면 아무래도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족하게,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힘들게 살아가는 빈민들, 먹을 게 없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이라는 걸 썼어요. 흑창은 창고예요. 창고.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 여기서 이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라.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세금도 줄여주고, 또 흑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빈민들, 가난한 먹을 게 없는 백성들도 도와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왕건은 이제 문화 쪽에도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왕건은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불교의 발달을, 불교를 숭상을 하게 돼요. 불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믿고 불교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많은 불탑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와 함께 그 당시 이제 불교 행사였던 연등의 8관회를 개최하면서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연등회나 8관회라고. 연등은 많이 들어봤죠. 연등. 그렇죠. 보통 이제 석가탄신일에
불교 절 가면은 그 주변으로 쫙 이렇게 약간 분홍빛의 빛이 도는 분홍빛의 빛을 가지고 있는 등을 쫙 걸어놓죠. 그거 우리가 연등이라고 해요. 이 연등을 이렇게 쭉 걸어놓는 연등회, 이러한 불교 행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많이 자주 개최하면서 불교를 널리 알리고 불교를 숭상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이렇게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불교 외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상들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그 당시 풍수지리서, 신라 말에 들어왔던 풍수지리설도 받아들이고 도교도 받아들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만 오로지 불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불교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도 이외에도 다양한 사상들의 수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발달된 문화다 보니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것을 잃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게 된다. 그 다음에 요 왕건이 남긴 것들 중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게 후뇨10조라고 해요. 후뇨10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후뇨10조. 후뇨10조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조항을 남기는 거예요. 왕건. 누구에게? 내가 죽고 나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나의 후대 왕들에게 10가지 조항의 어떤 당부의 말을 남겨놓은 게 후뇨10조가 됩니다. 즉, 내가 죽어서 아무래도 내가 평생 살 건 아니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후손들이 왕이 될 텐데 그 후대의 왕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10가지 조항의 당부의 말을 남기게 돼요. 그게 이제 후뇨10조가 됩니다. 후뇨10조. 그와 함께 이제 그와 함께 계백묘서라는 것도 남기게 돼요. 계백묘서. 후뇨10조가 후대의 왕들에게 남긴 것이라고 하면은, 계백묘서는 관리들에게 관리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게 이제 계백묘서가 됩니다. 후뇨10조는 후대의 왕들에게, 계백묘서는 관리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관리로서 어떠한 도리를,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게 계백묘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후뇨10조는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후뇨10조의 10가지 조항이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 10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107페이지. 보면은 이제 후뇨10조라고 해가지고 완벽히 쭉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뜻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요약을 해놓은 표가 바로 요 교과서 107페이지에 나오게 돼요. 요 후뇨10조는 아무래도 후대의 왕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왕건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들, 정책들,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10가지 조항이 보는데, 위에서 1조부터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1조 보면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그렇죠,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할 것. 그렇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많은 사찰, 절을 세우고 불도를 많은 사람들이 닦도록 해라. 왕 역시 불교를 중요시 여겨라 라고 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숭상했던 모습이 여기 나오고 2조 보면은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웠고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렇죠. 다양한 사상들 수용하면서 뭐 풍수지설, 도교 이런 것들 받아들였다라고 했었죠. 그 모습도 나오고 3조 왕위는 맏아들이 있지만 다른 아들 중에서도 고를 수 있음을 인식할 것. 그 다음에 4조 보면은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름으로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 것.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라. 즉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왕건의 사상이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중국의 풍습, 중국 거라고 그냥 억지로 다 받아들이고 하지 말고 딱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중국의 문화를 그냥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지 말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내용이 나오고 또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르니까 본받지 말자. 즉 거란을 적대시하는 모습도 좀 나오죠. 그 다음에 5조 보면 서경중시도 나오고 6조 보면은 연등의 팔간에 성실하게 할 것.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불교에서 하는 행사, 불교 행사 중에 하나인 그렇죠. 연등의 팔간에 이런 거 중요시 여겨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뇨 10조의 내용은 그렇죠. 교과서 107페이지를 잘 읽어보면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나 아까 선생님이 읽어봤던 그러한 조항들은 어떠한 왕건의 정책 사상들을 나타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후뇨 10조는 그래서 이제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당부에 말할 10가지 조항이다. 계백요서는 신하들에게 관리들이 지켜야 할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왕건의 정책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특히나 호족 관련 정책들이나 북진 정책, 또 후뇨 10조 이런 것들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